자, 오늘은 봉건사회 성립과 교환권의 성장, 그리고 이제 서유럽의 문화까지. 자, 일단은 뒷부분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 이때 서유럽의 사회는 한마디로 무슨 사회냐? 바로 봉건제 사회예요. 봉건. 자, 봉건이라는 말은요, 우리 예전에 중국 역사 배울 적에 주나라에서 있었던 제도와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다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봉건제는 우리 옛날 주나라 때에도 땅덩어리가 넓어지니까 그걸 왕이 전부 다 통치하지 못하다 보니 자식들한테, 형제들한테, 손주들한테, 즉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줬잖아요. 대신 충성을 나한테 맹세하라 라는 조건부로. 자, 비슷해요. 서유럽도 이제 봉건제 사회가 열리는데, 우리 예전 저번 시간에 서유럽이 어떤 나라 배웠었니? 그쵸? 프랑크 왕국 배웠죠? 근데 그 프랑크 왕국이 카롤루스 대제 때에는 거대한 영토의 국가였는데,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세 아들에게 베르덴 앤드 메르센 조약을 통하여 나라를 나눠줬죠. 그 얘기는 뭐야?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된 거죠. 자, 그것과 분건제 사회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경 첫 번째 요거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배경은요. 어떤 왕국의 분열? 프랑크 왕국의 분열.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봉건제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대한 국가를 가운데 있는 왕이 직접적으로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그 지역의 대빵들이 각각 통치하는 뭐 이러한 사회가 봉건제 사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쪼개지는, 분리되는 이러한 시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다시 이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민족들. 자, 여기서 이민족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민족을 이민족이라고 하잖아. 어떤 다른 민족이 서유럽을 침략하기 시작하냐면 노르만족이에요. 노르만족. 노른자족 아니고요. 노르만족이에요. 자, 우리 노르만족은 얘네들은 매일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해적으로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날씨가 너무 춥고, 그리고 땅도 막 다 얼어붙어 있고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먹고 살려면 다른 민족의 것들을 훔쳐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배 타고 나가서 해적질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뭘까요?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면 타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이킹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바이킹족이라고도 해요. 이거 주로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니 지금 현재? 그렇죠. 이 노르만족이니까 노르웨이. 그 옆에 핀란드, 또 스웨덴. 자, 이러한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예전에 다 노르만족이고요. 바이킹을 통해서 막 여기저기 댕기며 해적질을 하고 댕긴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그림을 교과서 82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죠? 이 바이킹. 투구와 배. 바이킹은 이런 유선형의 날렵한 배를 타고 유럽 전역을 침략하였다. 얘네들도 먹고 살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야, 언제 또 바이킹 애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노략질을 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제후들은 자기가 직접 나라를 좀 지켜야겠다. 우리 땅을 지켜야겠다 해가지고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
사람들을 내가 통치하며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 제후들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나 혼자보다는 또 옆에 있는 지역, 또 국가의 왕은 또 있잖아요. 또 왕. 이러한 지역 제후들과 왕, 이들 간에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위아래는 있어야 돼요. 주인과 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인이고 이제 너는 내가 지켜야 될 종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도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뭐 이러한 자 무슨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될까요?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면 주인은 종한테, 즉 왕은 제후한테, 또 강한 제후가 조금 약한 제후한테 뭘 줘야 돼? 땅을 줘야 돼.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 땅을 봉토라고 하고요. 봉토를 또 다른 말로 장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토를 받은 제후는 이제 주인으로 떠받들어야 돼요. 봉토를 받은 신하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넣을까요? 그렇죠? 봉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신. 병신 아니고요. 봉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군과 종, 주종관계, 그리고 받은 봉토, 이 봉토를 또 제후는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이러한 제도가 자연스럽게 서유럽에 나타나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봉건제다라고 이야기해요. 봉건제, 봉토를 주고 봉신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건설하는 제도, 이렇게 봉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우리 학습지 25페이지 보면 또 나와 있죠? 자,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자료, 봉건제의 성립. 여기 있잖아요.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일 위에 누가 있니? 그렇죠. 왕이 있죠. 근데 왕이 이 영토를 전부 다 통치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그 밑에 뭘 두었니? 제후를 둔 거야. 제후. 자, 제후한테 뭘 줘야 돼? 땅을 줘야 돼. 땅.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땅을 줄게. 그 땅을 뭐라고도 한다? 봉토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자료에도 그 설명이 되어 있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이민족이 침략하면서 이때 힘을 가진 사람이 성을 쌓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그래서 기사들은 나보다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삼고 또 주군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기사를 땅을 토지를 줘가지고 뭘로 삼았다? 봉신으로 삼았다. 봉신. 자, 이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하는데 주인과 종이니까. 근데 이 관계는 계약을 맺고 형성된 관계예요. 야, 너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땅 줄게. 충성을 바쳐. 오케이? 오케이. 하면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중국의 봉건제는 계약 같은 거 맺지 않잖아요. 우리 아시아는 아들한테 땅을 주거나 돈을 줄 때,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 이러한 조건부로 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들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요라는 그런 계약서 쓰지 않잖아요. 우리 혈연 관계니까. 근데 서양인들은 정확해요. 무조건 뭘 맺어야 돼?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군은 이 봉신한테 땅을 줬는데 그 땅을 또 뭐라고도 하냐면 장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장원. 봉토와 장원은 그러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원을 받은 봉신은 그 장원의 주인, 이것도 영주라고도 해요. 영주. 그 영주와 봉신은 같은 개념이다. 봉토와 장원이 같은 개념인 것처럼 좀 여러 개념이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봉신한테 뭘 주었다? 봉토를 준 거예요. 그러면 봉토를 받은 사람은 제후가 되고 또는 제후를
영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주가 통치하는 그 받은 땅을 뭐라고도 한다? 장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봉신, 제후, 영주 다 같은 개념. 이 사람이 받은 땅, 봉토, 장원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장원은 영주가 다스리는 땅인데 주군은 이 장원을 영주가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아요. 주고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하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주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장원을 누가 다스렸다? 봉신 또는 영주가 다스렸다. 그러면 장원에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또 이 영주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마치 자기가 땅을 받고 왕한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자, 그러면 농민들은 나를 보호해주는 이 영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도 맞춰야 돼요. 자,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장원을 벗어날 수 없었다. 자, 그런 거 보면 야, 내가 다른 장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여기서 죽어라 영주를 위해서 일만 해야 되는 자,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는 일반 농민이라기보다는 노예 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농민이라고 하지 않고 노라고 하는 거야. 농노. 이 노라는 얘기는 노예와 좀 비슷하다. 그래서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농노적인 요소도 있고, 아니, 농민적인 요소도 있고, 노예적인 요소도 있다는 얘기야. 특히 노예적인 요소는 뭐다? 장원을 함부로 벗어날 수 없다. 거주 이전을 못한다. 이사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노예처럼 완전히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건 따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농노적인 입장. 그래, 난 노예는 아니야. 난 이거는 가능해. 뭐가 가능할까? 결혼이 가능해, 결혼. 응? 나 결혼할 수 있어. 그럼 노예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 하거든. 근데 농노들은 눈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있어요. 내 집, 나의 재산이 있다는 얘기야.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모두 낸다는 얘기야.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농노는 농민적인 입장, 즉 사유재산이 가능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 농민과 같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언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어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또 이거는 노예적인 입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봉건제라는 거는 결국 주종관계, 죽음과 봉신 사이의 주종관계, 그리고 또 영주가 장원에 있는 농노를 지배하는 장원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 분권적 사회가 바로 뭐다? 봉건제 사회다. 한마디로 봉건제는 자, 우리 다 몰라도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주종관계와 장원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방 분권제 사회가 바로 봉건제다. 자,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그 밑에 또 제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후들은 그 밑에 기사들한테 봉토를 주고 또 충성을 받고 또 기사들은 그 밑에 장원에서 농노를 지배하는 이러한 구조예요. 근데 보니까 왼쪽에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싸움하는 분들이 아니라 성직자인데 이분들도 왕이 제후로 삼았다는 얘기 안 삼았다는 얘기야. 삼았다는 얘기예요. 성직자들도 봉토를 받고 왕의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봉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런 점은 조금 이 종교가 세속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땅을 갖고 힘을 갖고 누구를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성직자들도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건 조금 크리스트교가 약간 종교적으로 조금은 세속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변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서유럽의 봉건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주종관계와 장원제로 봉건제가 성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누가 약해졌다? 왕권이 약해졌다. 응? 각 지방의 제후들이 그 지방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앙 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적인 사회의 특징이 바로 봉건 사회다. 그리고서 지방은 각 장원들을 영주가 지배하는데 장원 내에서는 자급자족을 하는 경제. 굳이 다른 장원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급자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일하는 누구? 농노. 자, 이분들은요. 안타깝게도 농노는 일반 농민이 아니라 노예적 요소도 있는 농노예요. 그 장원에 예속된 생활을 했다. 한마디로 아까 어떤 자유가 없다? 어떤 자유가 없다? 이사를 못 가요. 좀 다른 말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하지만 대신에 좋은 건 뭐다? 뭐는 가능하다? 결혼은 가능하고 결혼. 그 다음에 재산은 동그라미. 오케이. 자,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의 농민들을 농노라고 했고요. 농노가 장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자급자족하는 경제체제가 당시 중세시대 서유럽에 형성되었고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크게 보면 무슨 사회다? 봉건제 사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황권이 성장을 해요. 아까 왕권이 약해졌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 크리트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교황권이 성장을 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요. 이 교황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됐다고 했죠. 우리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옛날 카를로스 대제 때에는 서로마 황제라고 인정했는데 아니 프랑크 왕국 세 개가 되니까 셋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누가 진짜 서로마 제국을 계승한 프랑크냐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로마의 교황을 어떤 민족이 침략을 해요. 그 침략을 누가 나서서 막아줬냐면 바로바로 동프랑크의 오토 1세라는 황제가 로마 교황을 지켜주러 군대를 보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교황은 야, 네 동프랑크, 니네가 찐이야. 서프랑크, 중프랑크는 야, 얘네들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쌩까네? 날 무시하네? 그러니까 야, 동프랑크, 니네가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볼 수 있어. 니네야말로 로마 제국인데 옛날 로마 제국과 조금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여기 신성자를 붙여요. 신성. 정말 신이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로마 제국은 바로 너희 동프랑코야라고 로마 교황이 동프랑크를 이제부터 너희들은 야 동프랑크라고 하지 마. 이름을 다른 걸 바꿔. 뭘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요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프랑크는 뭐라고 부른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황이 인정해 주었고 황제도 교황의 임명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교황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교황이 황제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니까 이러니까 이제 황제가 조금 존심이 좀 상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황과 황제 간에 뭐가 일어나?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싸워요. 이제 뭔가 싸우려면 어떤 계기가 있겠죠. 자, 그 계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기는 뭐냐면 이 대립의 원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자, 성직자 임명권이에요. 자, 이거를 누가 갖느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원래 성직자 임명은 누가 하게 돼 있을까요? 성직자니까 교황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봉건제 배웠잖아요. 봉건제를 보니까 누구도 황제의 제후가 될 수 있었죠? 아까 성직자도 황제의 제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25페이지 학습지 아까 이 표 보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이제 성직자가 황제의 뭐가 되는 거야? 봉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황제 왕이 성직자를 자신의 제후로 삼고 성직자를 임명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막 뭐 갖다 바치고 막 이런단 말이야. 한마디로 이 종교가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된 거야?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성직자 누구만 임명해야겠다? 교황만 임명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자, 그래서 붙은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길까? 교황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성직자 임명은 이제 교황만 한다. 왕은 절대 성직 임명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니까 황제가 아니 이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데 내가 할 건데 라고 막 덤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변의 제후들이 교황 편에 서느냐 황제 편에 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봉건제 사회에서는. 근데 제후들이 누구 편에 섰단 얘기야? 왕을 좀 무시한 거예요. 교황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제후들이 막 나를 지지하니까 수많은 제후들이 교황 편에 서니까 야 황제 너 이제 내가 너 황제로 인정 안 할 거야? 파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황제가 좀 굴욕적이지만 교황한테 찾아가서 막 날 추운데 눈 내리는데 밖에서 맨발로 무릎을 꿇고 며칠 동안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막 기다려요. 자, 이러한 굴욕을 당해. 자, 이 지역이 바로 카노사였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카노사라고 적으시면 돼요. 카노사.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자, 결국 이 성직자 임명권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교황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황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자료, 또 교과서 84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봉건제 자료였고요. 자, 여기 이제 카노사의 굴욕 볼까요? 자, 이때 당시 이제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인데요. 왕 이름까지 몰라도 돼요. 성직자 임명권을 이제 군주들이 가지면 안 된다. 군주는 뭐야? 왕, 황제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의 폐위를 결의했는데 이때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네.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한 거야. 근데 결국은 제후들, 성직자들이 황제의 등을 돌렸다. 즉 교황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황제가 어떻게 돼? 카노사 성에 머물고 있었던 교황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인이 4세겠죠? 오른쪽에 이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되겠네요. 결국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다가 교황만 그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성직자들은 교황에 잘 보이면 돼요. 이제 황제는 무시해도 돼요. 이런 식의 중세 봉건제 시대에는 한마디로 왕권이 크게 약해지고요. 교황권이 강해졌다. 아까 봉건제 사회가 성립되면서도 보세요. 결론은 왕권이 약해졌죠. 그런데 또 교황권이 성장하면서 교황권이 전생들이 누르면서 또 왕은 또 약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세 서유럽 시대에는 왕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제후의 말을 따르거나 교황의 말을 성직자의 말만 따르는 거예요. 왕 중심의 강력한 제국이 수립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와중에 이제 서유럽의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가냐면 일단 공용어는 라틴어, 우리 로마 시대에 썼던 언어 라틴어고요. 그리고 이제 철학은 스콜라라는 철학이 발전해. 스콜라. 자, 철학 중에 스콜라 철학인데 주로 이제 중세 시대에는 크리스트교 중심의 신앙으로만 모든 거를 다 설명하잖아. 근데 그래도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냐 해서 이걸 강조했던 스콜라 철학이 이때 당시 발전을 해요.
어찌됐든 이 스콜라 철학은 신앙을 중심으로 하되 이성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러한 중세 시대의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나름 여기저기 대학도 만들었네요. 그리고 건축 양식, 이때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이 바로 고딕 양식이에요. 고딕 양식, 우리 글자체도 고딕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선생님이 썼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글자체가 고딕체예요. 자, 고딕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고딕체. 일단은 네모, 세모. 그러니까 좀 뾰족해요. 뾰족. 응? 자, 네모, 세모. 그러니까 자, 뾰족. 뾰. 어, 뾰네요. 뾰족한 첨탑 같은 게 이 고딕 양식, 특히 성당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이제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뭐가 있어? 세모.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첨탑을 쌓는 거죠. 요게 고딕 양식의 특징이에요. 뾰족 첨탑.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 글라스는 이제 창문이죠. 이 창문을 조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빨강, 파랑 막 알록달록한 색깔로 창문을 장식한 거예요. 요게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요 가운데 이렇게 막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막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로 좀 꾸미는.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85페이지 교과서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성당이 이렇게 있고요. 성당 보세요. 여기 뾰족한 뭐가 있다? 이렇게 첨탑이 있다. 이렇게 첨탑이 뾰족하게 이렇게 있고요. 어, 그리고 가운데 창문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네요. 아주 다양한 색깔의 창문을 꾸미는 요게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지금도 보면요. 성당 가면 다 이 고딕 양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게 중세 시대의 양식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성당 양식으로도 이어져 오고 있죠. 교회도 대부분 다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위에 이제 십자가 하나가 있고요. 요게 바로 고딕 양식이고 고딕 양식이 언제 때 거다? 바로 이 중세 서유럽 시대의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중세 봉건제 사회와 교황권의 성장 그리고 문화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쪽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안녕.